네, 안녕하세요. 악튜러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OOP의 기본 개념, 객체와 클래스, 그리고 그 클래스의 두 가지 특성인 데이터와 행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UML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UML은 그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해 보시면 UML은 이제 Unified Modeling Language라는 거의 약자고요. 간단한 정의는 소프트웨어 공학 측면에서 일반적인 개발 목적의 설계 언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이어그램 같은 걸 의미하는데요. 그 공용되는 설계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994년에서 95년 정도에 최초 컨셉이 제안되었고 96년에 UML 1.0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이 UML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OMG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매니지먼트 그룹에 의해서 1997년에 최초 표준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좀 키워야 되겠네요. 그리고 2005년에는 ISO의 국제 표준,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한 표준이냐면 소프트웨어 공학 측면에서 일반적인 개발 목적의 설계 언어로서의 국제 표준으로 승인을 받았고 그 해에 UML 2.0이 나옵니다. UML 2.0이 1.0을 많이 업그레이드한 메이저 업그레이드 버전이고요. 지금은 UML 2.0 그 하위에 버전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ML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스케치의 용도고 다른 하나는 청사진, 블루프린트 용도인데요. 먼저 블루프린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 도면이 필요한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위한 설계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UML이. 그래서 UML로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개발을 진행한다. 이게 이제 좀 큰 개념의 블루프린트 개념이 될 거고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개발 프로젝트의 산출물 공식화된 문서 같은 측면에서 블루프린트라고 할 수 있고요. 스케치라는 것은 이제 연필로 끄적거려도 되고 아니면 상용 툴로 간단하게 그려가지고 이 스케치의 용도는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큰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일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에자일 방법에서 주에 한 번 아니면 격주에 한 번씩 뭔가 회의를 할 때 이 변경된 어떤 설계 도면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된다. 아니면 구현돼야 되는 요구사항이 바뀌었다. 이런 경우에 간단히 스케치를 들고 와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겠죠. 이때는 이제 개발자뿐만 아니라 개발자와 관리자 그리고 이해 당사자, 스테이크홀더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끼리 의사소통하는데 가장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제공된다는 점이 UML의 가장 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자일 개발 방법론이라는 얘기가 UML 얘기하다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면 저도 이거 보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2001년에 유타주의 어떤 리조트에서 17명의 이런 경량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이 없을까? 왜냐하면 기존의 이제 폭포수나 나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점들이 너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뭔가 어떤 변경된 개선 사항을 개발이 다 끝날 무렵에 이제 팔로우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계속 이제 경량화되어서 민첩하게 개발 주기를 짧게 끊어서 가져가자. 그런 이제 내용들이 되겠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매니페스트 선언, 에자일 소프트웨어 개발의 선언에 이제 담겨서 발표가 됐다는 내용이고요.
대표적인 내용은 대표적인 이제 개발 방법론에는 스크럼과 간반 등이 있겠습니다. UML 규격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OMG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해놨네요. 여기 이제 OMG 사이트고 UML 이제 사이트인데 이거 자체가 이제 스펙 자체를 말하는데요. 스페시피케이션 도큐먼트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PDF가 하나 열리는데 네, 문서 열렸네요. 200페이지도 좀 제가 좀 생각을 못했네요. 796페이지의 방대한 스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밀한 스펙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고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도 사라지고. 그래서 지금 가장 최신의 UML 버전은 2.5.1로 확인이 되었고요. 구체적인 스펙은 저 UML 페이지에 스펙 문서를 보는데 실제로 저 문서를 보고 UML을 작성하는 개발자가 1000에 하나, 10,000에 하나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은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자기가 자주 쓰는 다이어그램들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라는 것도 의사소통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만 주고받으면 되지 스펙에 있는 모든 내용을 그 다이어그램에 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UML을 구글링 해보시면 여러가지 이제 상용 툴들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공짜 툴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스타 UML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유료 툴 중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비주얼 패러다임이라는 툴이 또 많이 유명하고 예전부터 뭐 20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버전과 스탠드얼론 버전이 다 있고요. 이게 아마 협업 툴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설치하면 그 부가 소프트웨어 중에 비지오라는 게 있는데 MS 비지오도 UML 툴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보통 이제 UML 툴을 지원하는 쪽에서는 ER 다이어그램이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쪽 그 모델링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툴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없이 그냥 온라인에서 설계하고 뭐 간단히 그걸 이제 익스포트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제가 찾은 툴은 이런 툴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여드리면 이런 툴인데 오히려 스타 UML보다 더 그리기가 더 쉬운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샘플로 뒤에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있는 뭐 UML 종류별로, 다이어그램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제너럴 커먼 엘리먼트라고 해서 여기 있는 거 자주 쓰는 것들은 여기 모아놨고, 그래서 그냥 갖다가 붙이면 돼서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스타 UML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뭐 모델이랑 뷰랑 나눠져 있어 상당히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어요. 붙여넣기 하면 붙여넣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붙여넣기가 아닌 그런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UML 다이어그램 4개 정도를 살펴볼 건데, 사실 다른 다이어그램 저도 잘 그려본 적이 거의 없어서 설명드릴 만한 부분이 별로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이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자바 프로그래머를 위한 UML, 실전에서는 이것만 쓴다.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을 많이 참고를 해서 내용을 정리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첫 번째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말씀드릴게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제일 유명한 다이어그램이죠. 클래스, 그러니까 객체들 간의 관계, 의존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사각형이 클래스가 되고 화살표가 관계를 표현하는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관계는 아까 말한 어소시에이션은 죄송해요. 그 여기서 관계는 이제 연관과 상속 둘 다 포함하는데, 연관 관계는 이제 주로 가로로 표시를 많이 하고 상속 관계는 이제 세로로 표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연관 관계는 집합과 합성 관계, 어그리게이션과 컴포지션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 상속은 이제 다음 시간에 주로 이제 설명드릴 건데, 부모와 자식 관계를 나타내는 상속 관계, 그거는 세모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사각형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 화살표로 이어지는 다이어그램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그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의존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의존 관계를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 특징이 드러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오히려 클래스 다이어그램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에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동적 다이어그램인데, 객체 사이의 동적인 연결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복잡해지면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실전에서는 이것만 쓴다 책에서는 복잡한 시퀀스 다이어그램 아무도 안 본다,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 핵심적인 부분만 집어내서 작게 오히려 쪼개서 그리는 연습을 해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코드와 진배 없다, 거의 동일하다, 이게 뭐 슈도 코드나 다름없고 콜 함수 사이에 콜 그냥 그 관계만 이제 표현하는데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코드를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가져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냐면 어렵게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릴 필요 없이 코드 자체를 보여주는 게 더 낫다라고 하면 그냥 코드를 보여주라는 거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객체들 간의 주요한 그 함수 콜에 대해서 표시한 것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그리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위에 이제 중간에 핵심적인 부분만 집어서 그리라는 거는 객체가 뭐 지금 3개가 나와 있는데 3개가 아니라 6개, 7개, 8개, 10개, 그리고 이걸 이제 생명선이라고 하거든요. 객체 생명선이라고 하는데, 객체 생명선이 이 정도 길이가 아니라 이거에 뭐 5배, 6배 됐다라고 하면, 객체가 많아지고 생명선이 길어지면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팔로우하는 게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최대한 핵심적인 부분만 단순화해서 오히려 쪼개서 그릴 것을 강조한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되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인데, 모든 OOP에 보면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전에 먼저 유즈 케이스라는 걸 적어야 됩니다. 유즈 케이스가 뭐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사용되는 어떤 방식이죠. 사용되는 방식 하나가 되겠죠.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서술적으로 요구사항을 적는 건데, 이게 이제 기본 흐름과 대체 흐름이 있어요. 기본 흐름은 그냥 통상적인 뭐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을 때 그 흐름을 쭉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상품 구입하기가 있는데, 뭐 점원은 상품 스캐너를 통과시킨다, 뭐 합의 표시된다, 영수증이 출력된다, 뭐 승인 소리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흐름이 되겠고, 1, 2, 3, 4 하나하나가 각각의 케이스, 각각의 유즈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서술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림을 그리는 게 먼저가 아니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먼저 유즈 케이스를 적어야 된다, 서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1, 2, 3, 4로 적기 전에 좀 더 러프한 형태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을 거고, 그 요구사항은 이제 뭐 시스템을 사용하는 아니면 시스템을 사용할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겠죠. 그렇게 정리가 안 된 인터뷰 내용이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유즈 케이스는 좀 더
구체화되면서 좀 더 시스템적으로 구체화되면서 그리고 네, 좀 조리 있게 정리된 어떤 케이스들 하나하나를 뽑아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기본 흐름과 대체 흐름 같은 경우에 이제 위에 있는 어떤 시나리오가 실패했을 경우 여기서는 뭐 UPC 코드를 읽지 못할 경우에 뭐 이렇게 대안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른 거 다 그리지 마라.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제발 시스템 경계 다이어그램만 그리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 밖에 있는 유저들 여기서는 이제 캐셔와 고객과 감독 뭐 그 가게의 주인 정도가 되겠죠. 그런 참여자들이 시스템 밖에 있고 그 시스템 밖에 있는 이걸 이제 액터라고 하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는 액터들이 시스템 안에 있는 유즈 케이스 그러니까 이 타원으로 그려진 게 유즈 케이스거든요. 뭐 체크아웃 아이템, 클로즈 세일, 로그인, 리펀드 이것들 이제 각각의 유즈 케이스가 되는데 시스템에 참여하는 액터들이 어떤 유즈 케이스에 붙어 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걸 이제 나타낸 게 시스템 경계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텐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뭐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도 상당히 뭐 확장과 뭐 여러 가지 뭐 그릴 수가 뭐 익스텐드, 임포트 다 그릴 수가 있는데 굳이 그런 걸 그리고 그려놓은 다음에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만 써도 충분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다이어그램은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인데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이 나오죠. 이거 뭐 고등학교 때도 나오는 고등학교 때 거의 겨울방학 근처에 나와서 대부분이 이제 뭐 이산수학 이런 쪽에 나오는 다이어그램이죠. 순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아니면 플로우 다이어그램 뭐 플로우 다이어그램 엄밀히 말하면 틀리지만 거의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런 바로 되어 있는 조인과 폴크 그리고 이렇게 마름모로 되어 있는 컨디션문 조건 판단이죠. 그리고 시작과 끝 그리고 뭐 이런 어떤 모리시계로 되어 있는 어떤 뭐 시간 스케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에 고려가 되어 있고요. 그냥 순서도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다이어그램 4개를 꼽으라고 해도 이 4개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정도가 제일 많이 쓰이고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제일 많이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할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클래스 다이어그램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네, 상속과 연관 상속과 연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부분을 네, 계속 사용하고 그려나가게 될 거니까 다음 시간에 하는 상속과 연관 부분에 대해서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UML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